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너무 또 네. 권력과 건축이라고 거창하게 권력과 잡은 것 건축?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 아닌가? 약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어, 우리의 시면, 음,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들여다보자. 저는 요거를 야, 약간 주제를 삼았어요. 좋다, 그러니까 좋다. 권력도 맞죠. 근데 이제 지나간 권력. 이거를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과거를 똑바로 음,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들어가면 지금 보이는 화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공분실에 있는 나선형 계단입니다.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 이제 이 계단은 주로 대공분실이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때 이제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뒷문으로 데리고 오면 눈을 가리고 이 나성형 계단을 오르게 해요. 그래서 음, 나성형 계단을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걸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공포감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징성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고요. 여기서도 알다시피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대공분실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을 가져왔는데 선거를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거치면서 한국의 시대정신에 대해서 조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이켜 영화를 보면 이제 저희 지금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이 넘은 영화가 서울의 봄이랑 파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주제가 그쪽으로 쏠리는데 서울의 봄은 다들 알다시피 5.18 군사정권의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결국 서울의 봄은 오지 않았죠. 그 주제와 파면은 이제 일제 파도라는 그 두 가지 시대가 어쨌든 두 가지의 시대 정신은 결국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지금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의 시대 정신은 그렇지 않나. 건축도 그렇다면 이거에 발맞춰서 가야지 않을까.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그 과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을 제 주제로 정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김수근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당대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좀 더 문제작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대학원 때 한번 대공분실을 교수님이랑 같이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과제를 하면서 찾아본 책 중에 정기용 건축가 분이 쓰신 사람 건축 도시에서 이제 건축만이 한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건축만큼 이 시대의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는 듯하다.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드러나는가?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없는가? 건축은 결국 과연 건축가만의 일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 남영동 대공분실이고요. 지금은 2024년에 이제 이 남영동 대공분실이 마침 공모전을 해서 지금은 방문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센터로 다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완공이 되면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수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로 추앙받는 거의 유일의 건축가인 것 같고, 김중업 건축가도 있고, 저는 김중업 건축가를 더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시대 흐름상 김중업은 이제 군사 정권에서 밀려나서 거의 뭐 망명하다시피 해외로 쫓겨났고, 그 자리를 이제 김수건이 메꾸면서 거의 뭐 우리나라 유일의 건축가가 1세대 건축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31년에 태어나서 86년에 되게 짧은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5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단명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단계 겐조한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그 의사당 공모에서 당선이 되면서 들어왔는데 이제 결국 그 국회의사당은 건설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건축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거는 이 남영동 대공분실은 원래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83년에 한 번 더 증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짤막하게 증축 전의 사진과 증축 후의 사진이에요. 이것은 이제 증축 후에 있는 그 도면이고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5층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그 가느다란 창문 이 부분을 저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배치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피해자들이 잡혀 들어오면은 이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나중에 나올 사진에 보면 뒤에 있는 후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렇고 이제 이것이 4층까지 이 도면인데 4층까지는 똑같이 뭐 사무실 건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평면도 있고요. 5층만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흡사 원룸 같이 고시원 같이 생겼다라고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조사실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나선형 계단이 끝까지 올라오고 잘 보면 아시겠지만 4층까지는 그 나선형 계단이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선형 계단은 오로지 5층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고요. 이거는 증축전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5층 다음에는 옥상 건물이고요. 요게 이제 5층의 건물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문들이 전혀 겹쳐져 있지 않아서 조사실 문을 열었을 때 맞은편의 문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사람에 하여금 이제 폐쇄적인 느낌, 나밖에 없다라는 고립된 느낌을 가지게 하고 몇 명이 더 잡혀와 있는지를 추측이 불가능하게 해요. 이 1번과 2번의 이 전개도가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1번 이 전개도는 벽이 일단 방수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특이한 게 걸레바지가 고무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 방에 걸레바지를 고무판 마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화장실에 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이 굉장히 좁아서 사람들이 고문을 받다가 자살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내벽인데 내벽 사이에도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내벽 사이에는 사실 단열이 될 필요가 없지만 아무래도 그 방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단열이 되어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문도 없고 나중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벽도 낮아서 제가 이 도면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모르고 이렇게까지 계획은 할 수 없다라는 저의 추측이에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었고 이게 이제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다가 돌아가신 이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벽이 흡음재로 되어 있고 이 내벽 안에도 또 한 번에 더 방음 처리를 위한 단열재가 되어 있고 물고문을 받은 이 위생시설을 보면은 벽이 다 낮고 이 굉장히 특이한 이렇게 설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곳은 고문을 받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상세도인데 이 상세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바로 문이에요. 이 문이 바깥으로 열리는데 이 바깥으로 열리는 그 내부 문임에도 불구하고 방음용 고무바가 한 번 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 안에도 단열이 되어 있어서 이제 방음에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 이 감시 구멍이라고 여기 표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처럼 이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게끔 이런 게 바로 이렇게 설계 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타 디테일 도면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내벽 사이에 이제 단열 6mm 정도의 글래스 울로 단열을 한 번 더 함으로써 방음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썼고 방음판도 건축가가 직접 그 흡음 구멍까지 디자인을 해서 10cm 간격에 10cm 간격에 이제 5mm 구멍으로 이렇게 다 디자인한 한 걸 볼 수 있고 역시나 이 보이는 이제 조적 벽은 이제 아까 봤던 화장실 쪽 이제 벽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왼쪽은 4층까지의 그러니까 그 배전이 아니라 환기 덕트 도면이고요. 그러니까 5층은 창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5층에만 이렇게 환기 덕트가 있음으로써 이제 5층에 있는 환기를 이제 기계 덕트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견학을 갔을 때 2015년도에 견학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는 이걸 보고 좀 소름이 돋았는데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딱 봐도 김수근의 작품이고 이런 벽돌 부분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이 창틀이나 뭐 벽돌이 이제 맞닿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저는 그의 그 방식대로 처리했다는 걸 추측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굉장히 디테일해도 이 위에 보이는 이 등 하나도 허투루 한 게 아니구나라는 소름 돋는 디테일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밖에 이게 이제 그 1층
그 외부 부분에 이제 그 파사드인데 벽돌을 사용한 그의 제스처들이 굉장히 아름답다. 외관이 뭐 이런 볼륨감이라든지 그래서 좀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때 견학을 갔을 때 그 피해자들이 이제 희생자들이 들어갔던 뒷문입니다. 이 뒷문의 입구도 너무 건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곡선과 이런 저런 그 미학적인 부분을 보면서 뭐지? 좀 싶었어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뭐 좀 싶었고 이것은 이제 감시 구멍인데 음, 이 감시 구멍을 한국적인 요소를 장식을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굉장히 그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를 했습니다. 뭐, 좀 소름이 돋는다라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뭐,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김수근을 스스로 둔 승효상 건축가님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김수근 건축가님은 이거 김수근 건축가는 이 대공분실이 이렇게 고무실로 쓰여져 있는 걸 몰랐다. 알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라고 이제 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의 인터뷰는 이제 다른 인터뷰인데, 이제 문재인의 50년 지기 승효상이 뭐 용산 집무실 뭐 외국서 한국 수준 슬프게 볼 듯이라는 중앙일보 기사에서 기자가 저 건축은 정치 상황과 무관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승효상 건축가님이 거기에 이렇게 히틀러 시대의 이제 건축을 예로 들면서 당대 뛰어난 건축가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걸 거부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본인 좀 이렇게 합리화? 뭐 자기가 된다면 뭐 거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원로가 해야 할 말일까라는 생각을 좀 던지면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편법성을 한번 인용을 한번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악의 편법성은 독일계 미국인인 그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그 아이히만이라는 굉장히 평범한 독일인인데 그가 이제 나치 시절을 거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공무원으로서 그럼 나중에 법정에 서서 나는 정부가 하란 대로 했다라고 발언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나서 저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건축을 했을 때 김수근에 대해서 굉장히 초반에는 되게 좋은 부분만 그가 했던 뭐 정동교회, 아라리오 뭐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좋은 건축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대공분실을 한번 견학을 갔다 오면서 조금 그렇지만도 않구나라는 이것이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후배 건축가로서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으로 가져왔고 과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뭐 살인을 하는데 한 번이라도 방조를 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이제 훌륭함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김수근 건축가를 되게 존경하는데 이게 우리가 존경해야 할 인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제 예로 독일의 예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독일의 예는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인도 다 알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이제 유태인을 학살하고 엄청난 유태인이 여기서 죽었고 그것을 설계했던 이제 그 건축가들과 건설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하는 걸 통해서 가지고 왔어요. 줄리아나 데데스키라는 분이 아우스슈비츠에서 이제 묘사를 한 그 독일어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는 황량한 광야, 죽은 자들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 산자들이 죽은 곳, 죽음과 증오와 고통만이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아우스슈비츠를 묘사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나치 시절 이런 참혹한 글이 있었고 이 사진은 이제 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를 짓고 건축했던 모든 관리자들의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 대한 책들 중에서 한 인용글을 가져가는데 대량 살인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가들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면별로 공포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라고 독일인 어떤 분이 이제 아우슈비츠를 연구한 그런 분에서 쓴 책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우슈비츠를 계획을 한 도시 계획 플랜이고요. 빨간 부분이 이제 다 나치 시절 33만 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의 커다란 면적을 수용소와 뭐 공장과 뭐 수용소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엄청 거대한 철제 공장도 여기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도시 플랜을 가지고 왔고 여기에 이제
네모나게 보이는 게 비어켄하우라는 그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던 수용소를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은 이렇고요. 이게 이제 뭐 도면 스케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 수용소들이 네모나게 자리 잡는 정말 대량의 라거플란이라고 해갖고 배치도가 자리 잡고 있고요. 저 그리고 직사각형의 네모가 지금 뭐야? 이 직사각형의 네모가 이제 작은 막사, 네모. 수용소, 이 건물인 거죠. 아, 건물. 그리고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아우슈비츠의 그 이제 수용소들을 수용하는 그 말하자면은 감시 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이 한 건물에 55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어진 건데 이 앞에 보시면 이 칼 비소프라는 오른쪽에서 네 번째 사람이 중요한 이 건설 책임자 엔지니어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 550명의 사람들을 밑줄을 긋고 740명으로 늘려요. 음, 그러니까 이 한 막사에 550명에서 절반이 더 늘어난 740명으로 밑줄을 긋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폴란드가 사실 되게 좀 겨울에도 춥고 여름에 더운 우리나라 기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완공된 맞아 막사의 사진인데 가운데에 있는 그 철근 그 이제 골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이제 식탁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보이면 이 닭장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았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740명의 사람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단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위에 약하고 더위에 약하고 그러니까 지붕도 제대로 지어지지가 않은 거죠. 창문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열심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지붕도 똑 제대로 된 지붕을 썼고 이거는 시체 태우는 그 말하자면 가스실과 위에는 이제 그 시체를 태울 수 있는 그 시체 태우는 장소를 굉장히 공들여서 제대로 된 그 벽돌 구조로 지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평면도는 말하자면 이제 지하실에는 그 가스실과 이제 고문실 뭐 이렇게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이렇게 맨 앞에 표시했던 사람들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이 사람들의 양력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 550명의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더 계산을 해서 740명으로 늘렸던 비스호프는 아우스슈비츠 건설관리 책임자였고 토모 건설 엔지니어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87년에 태어나서 50년도에 브레멘에서 죽는데요. 죽고 나서까지 이 사람의 그 범죄는 아무도 수면 위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음. 죽었고, 그리고 발터 대, 응? 3887년생이겠지? 예, 아, 발터에서 1887. 1987, 음. 1987. 아, 1887, 1887년. 1887. 네, 1887년. 그리고 발터 데야코라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총괄 건축가로서 참여한 사람이고 이 사람과 그 프리츠 에어틀리라는 그 이 두 명의 사람은 나중에 재판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이제 건설하고 대량 학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하지만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아들이 각자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건축가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네,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좀 뭐 아 독일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점은 뭐냐면 이 아우스슈비츠에 대한 건축가나 뭐 이들의 행동을 굉장히 비판한 책들이 굉장히 많고 어쨌든 연구 조서들이 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도이츠 블라트라는 아키텍텐 블라트라는 그 졸업하면 약간 공간 잡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그쵸 공간 잡지처럼 계속 그 매달 발행하는 독일에서 그 건축 그 잡지가 있어요 매거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직업 윤리에 관련해서 우리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자 하는 걸로 이 아우슈비츠의 이 세 명의 그 건축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에 대해서 다룬 기사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야 되고 이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참여해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본인들의 생각을 올려요. 비록 죄는 살아생전에 받지 못했지만 후대들의 하여금 비판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와는 현실이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그
김수근의 그 행적 중에서 대공분실은 사실 거의 드러나지 않다시피 했고, 저는 이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두 개의 그러니까 비슷한 결말을 맞이한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탁자에 올려놓고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탁자에 올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주제를 좀 갖고 온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네, 다루기가 쉽지 않은, 주제를 갖고 왔지만,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너무나도 재밌게 들어봤고, 지금부터는 지금 외노자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훑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주제네요. 어려운 주제예요.